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학교 1학년 국어를 맡은 정민쌤입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주말에 비해 조금 쌀쌀해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답을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혜진 학생 편지 잘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창의적인 대답 굉장히 좋아하고요. 재밌는 대답도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의를 지켜주세요. 이 예의는 저에 대한 예의도 마찬가지고 이 시간, 온라인 학습에 시간을 투자해서 보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또 보니까요. 선생님 가까운 지인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의 조금만 지켜주세요. 세 번째로 집중의 신호 여러분 다 아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신호하면 어떻게 합니까? 채팅방을 조용히 해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수험 목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세 가지죠? 맞습니다. 승찬학생 오늘 열심히 합시다. 수험 목표는 핵심 개념을 쉽고 자신있게.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상징입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제 영상을 다시 이렇게 시청하시려고 하신 분들, 그리고 댓글 달려고 하신 분들, 형성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형성평가 주소가 없어서 곤란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이 실시간 영상이 방송된 다음에 조금의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업로드가 됩니다. 곧 업로드가 되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요.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과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게 저에게 많은 응원을 주셨어요. 선생님의 지인들도 제 영상을 보고서 여러분의 말들을 캡처해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그리고 더 유익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비유란 무엇일까요? 비유란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일입니다. 빗대어 표현한 것, 무엇에 빗댄다고요? 그렇죠.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른 대상이나 현상을 불러와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표현하고 싶은 것과 그 다른 현상 사이에는 무엇과 무엇이 존재한다? 네,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나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공통점이 너무 없어서 마치 저와 현빈과 같이 공통점이 너무 없어서 호응을 얻지 못하는 비유는 좋은 비유가 아니고요. 또 한편 그 사용이 너무 흔해서 이게 비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용할 때 이것도 역시 사비유라고 해서 죽은 비유라고 해서 좋은 비유 표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네, 형성평가에 응해 준 친구들이 있습니다. 좋은 비유와 나쁜 비유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만든 비유는 하나같이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를 선정했는데 다들 훌륭해서 작품이어가지고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작품들을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지난 형성평가 약속 기억하신가요? 오늘 선정된 분들께는 선생님이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성평가는 업로드가 되면 나중에 형성평가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 집중. 여러분들이 한 멋진 형성평가를 같이 보자. 첫 번째로 부모님을 비유해보자는 질문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속 거대한 나무 그리고 나의 동력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유가 이중으로 들어갔어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속적인 생명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 안에는 여러 생명들이 그 그늘 밑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게 하는 동력원으로 비유를 해 주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는 태양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때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열정을 불태워서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태양에 비유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 트램펄린에 비유한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트램펄린이 뭔지 아세요? 트램펄린이 뭔지 아세요? 이거죠? 지역에 따라서는 여러분, 뭐 방방이라고도 하고 콩콩이라고도 하는데 정식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에는 트램펄린으로 합니다. 부모님은 왜 트램펄린일까요? 네, 여러분을 방방 이렇게 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넘어지더라도 그 충격을 어때요? 흡수해줍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아주 감사하고 고마운 부모님을 이렇게 트램펄린에 비유했어요. 정말 시적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정민쌤과 함께 배울만 하죠? 자, 그 다음 부모님은 공기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흔하고 그래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소중함을 없을 때 티가 나고, 그렇죠? 엄청 중요하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비유했고요. 부모님은 보석 수집가에 비유를 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이중으로 비유를 한 건데 부모님을 보석 수집가에 비유했다. 그럼 여러분, 보석은 누굴까요? 네, 지금 저와 함께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보석이라는 말씀이죠. 아, 멋지지 않나요? 정말 멋집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비유 천재들 아닙니까? 모두 시인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골라오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분을 비유한 숙제였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체스의 폰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체스 알죠? 서양에서 두는 장기인데요. 이 체스의 폰은 어떻습니까? 다른 말들에 비해서 약해요. 하지만 열심히 지나고 나서 후반에 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끝까지 가서 상대방의 말 끝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될 수가 있어요.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폰과 같은 존재, 멋져요. 자, 그리고 일개미.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개미다. 누군가가 밟아도 굴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을 한다 라고 해서 일개미에 비유를 했고요. 어떤 친구는 하얀 도화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작품이든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얀 도화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모래에 비유했어요. 모래. 무엇인가 되고 싶은 모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진주. 진주가 되려면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로부터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또 모래나 이런 돌은 오랜 시간 압력과 그 시간을 거치면 보석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지금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 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보석이 되지 않으면 보석이 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뭔가 미완성이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릴게요. 모두가 추억이다. 버리지 마라. 모두가 추억이다. 세월이 가면 모래도 진흙도 보석이 된다. 너의 꿈은 얼마나 찬란했더냐. 너의 사랑은 또 얼마나 따뜻했더냐. 부는 바람도 내리는 비도 그치고야 말듯이 아픔도 슬픔도 언젠가는 지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미완성이 절대 아니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래를 확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래를 확대하면 250배, 300배 확대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때요? 아름답고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죠?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성평가는 시에서 비유를 찾는다 였습니다. 시 전체적인 해설은 여러분 학교에 돌아가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친구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시에 나온 비유에 대해서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어떤 비유 표현일까요? 네.
은유입니다. 여러분, 은유는 비유의 한 종류로서 어떻다고 했죠? 네,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은근슬쩍 같게 보는 것이 바로 은유라고 했습니다. 나와 나룻배는 다르지만 은근슬쩍 같게 표현한다. 은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시를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는 누구죠? 나룻배죠. 당신은 나를 어떻습니까? 받고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네, 나는 누굴까요? 나룻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사용된 비유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화류나 의인이죠. 무언가를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정확히 인지하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강아지도 주인을 기다리는 이런 이야기들, 따뜻한 이야기들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화류와 의인은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어렵습니까? 괜찮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 창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시 한번 봐야 돼요. 이 이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을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같이 작품을 보죠. 길을 잃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 곁에는 어머니라는 나침반이 있으니까. 네, 원관념이 뭡니까?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를 표현하고 싶어서 불러온 대상이 뭡니까? 네, 바로 나침반이죠. 자, 나침반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안내해주는 속성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방향을 잃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친구는 나의 일기장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때요? 판단도 하지 않고 욕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들어준다. 이런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친구를 나의 일기장으로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로, 엄마는 나의 헐크라고 비유했어요. 엄마와 헐크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면 헐크처럼 강해지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어벤져스에 나온 헐크처럼 평소에는 부드럽고 자상하지만 어떻습니까? 필요시에는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 친구를 구하기 위해 헐크가 되는 것처럼 어머니도 역시 평소에는 자상하고 부드럽지만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싸워주신다라는 의미에서 헐크로 비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의 영웅들을, 이 코로나와 싸워주시는 우리의 영웅들을 비유하자는 숙제를 냈습니다. 많이 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빛, 어벤져스, 희망, 산소, 물, 나무, 은인 이렇게 열심히 비유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희 숙제를 보고서 온양여자중학교 1학년 5반들 이 천사분들이 영상 편지를 만들어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혼자 보기 정말 아깝거든요. 네, 같이 볼게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 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학교 학생들은 아니고요. 온양 여자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정말 멋집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편집의 효과 이런 뿐만이 아니고 그 내용인데요.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우리 어른들은 부끄럽게도 서로 헐뜯고 싸우고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과 같이 따뜻한 뜻을 보고 저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그리고 좌절하지 않을 빛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봄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추는 봄볕으로부터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선생님 믿습니다. 네, 박수 멋지고요. 여러분 잠시 지난 시간의 내용을 빠르게 복습을 했으니까 우리 마음의 정화 시간 한번 잠깐 갖고 가겠습니다.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지친 마음, 그리고 몇몇 아주 못된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 잠깐 내려놓으시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마음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덕 시간인 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상징을 가르치고 싶은데요. 이 비유와 상징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늘 이 주제, 저희 영상의 주제를 줬는데, 세상으로 배우는 상징, 우리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은 언제나 그렇듯 이겨낼 것입니다. 맞습니다. 멋져요. 감동이죠? 제가 더 감동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울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상징 가겠습니다. 상징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상징입니다. 여기서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구체적인 사물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원관념을 나타내기 위해 보조관념을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비유와 비슷하죠?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차근차근 배우고 나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유와 상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비슷한 다른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비유와 상징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둘 다 제시를 하지만 보조관념하고 원관념을 둘 다 제시를 하지만 상징은 어떻습니까? 원관념을 숨겨요.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보조관념만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의 특징이다. 비유와 상징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것을 가져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징은 어때요?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을 싹 숨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상징은 비유와 다르게 보조관념만 제시되기 때문에 이 원관념을 무엇으로 메꿔야 된다?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메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상상력과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사람들의 생각만큼 다양한 원관념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조관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이 원관념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왜? 보여주지 않으니까. 사람의 상상력으로 그것을 채워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비유와 상징의 차이 체크해 봅니다. 첫 번째 차이점. 상징은 이것 없이 이것만 이것된다. 자, 한번 여러분 체크해 봅니다. 상징은 이것 없이 이것만 이것된다. 체크해 봅니다.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그렇죠.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이것됐다. 지읒시옷 뭘까요? 지읒시옷. 지읒시옷 뭘까요? 댓글 보고 있습니다. 지읒시옷. 그렇죠. 제시된다죠. 제시된다. 그런 다음 비유와 상징의 두 번째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징은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가 이것을 이룬다. 뭘까요? 참고로 비유와 상징은 어때요? 몇 대 몇?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몇 대 몇? 1대 1이다. 그럼 상징은 몇 대 몇일까? 몇 대 몇일까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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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5 아닙니다. 1대 다 대응. 이정현 학생 맞습니다. 하나의 보조관념에 만을 다짜입니다. 여러 가지 대응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징의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추상적인 내용을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조관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가 1대 다의 대응을 보입니다. 1대다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당 여러 개. 보다 넓고 풍부한 의미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원관념이 뭔지 숨겼으니까 이 원관념을 상상으로 메꿔야 되고 사람들의 상상은 굉장히 다양해서 그 경우의 수만큼 원관념이 생길 수가 있다. 네 번째, 시에서 주제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상징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필기할 시간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필기할 시간 잠깐 드리고요. 필기를 아쉽게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보기 기능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럴 때 보조관념만 드러내고 어떻습니까? 원관념만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상징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쟁 없는 세계를 위해 이것을 날립시다 라고 했을 때 비둘기를 날립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맥에서. 여러분 한번 댓글로 달아봅니다.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죠. 보조관념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렇죠. 가훈 학생, 캡처하면 되네요. 필기하지 않고 캡처하면 됩니다. 멋져요. 제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비둘기는 누가 뭐래도 역시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둘기는 어때요? 엄마,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집에 가져왔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엄마, 우리 집에서 평화의 상징 비둘기를 치킨이 아니고요. 시키자.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좀 약간 지저분하고 환경 오염에 의해서 좀 더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징의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수도 있다는 점 살짝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렇죠. 집중하세요. 이번에는 상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짝 스매싱.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상징의 종류는 범위에 따라 나뉜다. 여러분 다시 따라합니다. 상징의 종류는 무엇에 따라? 범위에 따라 나뉜다. 다시요. 여러분, 상징의 종류는 무엇에 따라? 그 범위에 따라 나뉜다. 여러분, 선생님이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해고요. 하나는 까마귀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해라는 보조관념과 까마귀라고 하는 보조관념은 각각 어떤 원관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빛과 어둠 좋네요. 좋네요. 까마귀는 불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봅니다. 평화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태양은 따뜻함, 생명력을 많이 상징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네, 불운, 불행을 상징합니다. 흉조죠.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태양은 생명력과 따뜻함을 상징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할까요? 다시 물을게요. 까마귀는 불운, 불행을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서 흉조지만 일본에서는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같이 어울리는 그런 같이 사는 참새 같은 그런 새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흉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태양은 많은 나라, 전 세계적으로 농사를 지어오고 어둠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이런 존재로서 따뜻함과 생명력과 희망을 상징해요. 자, 어떻습니까? 다시요. 정리합니다. 태양이 어떤 희망과 생명력이라고 했을 때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전 세계적, 전 인류적이고요. 까마귀는 어때요? 그 문화권에서만 동의가 된다,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상징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응, 히읗, 기역, 시옷, 기역, 이응 하나씩 살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상징은 무엇에 따라 나뉜다? 네, 그 범위에 따라 나뉜다. 가장 먼저 이응, 히읗입니다. 자, 어려운 말 선생님 좀 할 거예요. 지금 이해 안 돼도 됩니다. 본능과 함께 유전적으로 갖추어지며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는 보편적인 상징, 민족이나 문화를 초월하여, 초월은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신화, 전설, 문예, 의식 따위나 주제가 모티프로 되풀이되었다는 것으로 오랜 역사 속에서 겪은 조상의 경험이 전형화되어 계승된 결과물. 말이 길은데 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태양은 따뜻하고 생명력이 있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렇죠. 태양을 신으로 모시는 공통된 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이응, 히읗은 뭘까요? 이응, 히읗. 이응, 히읗은 뭘까요? 지금 댓글 보고 있습니다. 자, 원형적 상징. 야, 그렇습니다. 선샤인 학생 맞습니다. 원형적 상징입니다. 자, 원형적 상징. 인간의 본래 그대로의 모습, 무언가의 본래 그대로의 모습이어서 인간이라면 어느 정도 보통 이해할 만한, 보편적으로 이해할 만한 상징의 의미를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 상징 무엇일까요? 이것은 기억 시옷이고요. 어떤 사회에서 지켜내려와서 그 사회 성원들이, 구성원들이 이해한다. 뭘까요, 여러분? 정혜진 학생 맞습니다. 관습적 상징이에요. 관습적 상징.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징의 종류는 무엇에 따라 나뉜다? 범위에 따라. 원형적 상징이 제일 크죠? 그 다음은 관습적 상징이 그 다음으로 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작은 이 기역, 이응 뭘까요? 맞춰보자. 기역, 이응 뭘까요? 댓글 보겠습니다. 기역, 이응 뭘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개인적 상징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 상징.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 개인적 상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징은 그 범위에 따라서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그리고 개인적 상징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태양이 무조건 원형적 상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태양은 따뜻하다. 태양은 생명력을 가진다. 태양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자, 이런 의미를 가졌을 때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고요. 까마귀는 흉조다. 혹은 까마귀는 행운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 특정 문화권에서만 공유되는 것을 우리는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다시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상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했죠. 이번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뭐라고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두루두루 통용되는 공통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특수성은 그 개인, 개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원형적 상징은 인간이라면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개인적 상징은 스스로 한 사람의 다른 점을 드러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중학교 1학년 대한민국 학생이라고 하는 두루두루 보편적인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아까 봤던 자세히 확대했던 모습처럼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도 다른
소중하고 아름다운 개성과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때요? 여러분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자, 원형적 상징은 보편적이고요. 관습적 상징은 그 집단 안에서, 그 문화권 안에서, 그 시대 안에서는 보편적이지만 다른 지역과 다른 문화와 다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다르다. 특수성을 가져서 구별된다는 뜻이고요. 개인적 상징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그것을 만드는데 구분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 불, 해, 달, 땅, 바다 이런 것들은 원형적 상징이고요. 이런 상징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옛날 시, 소설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이런 상징들이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습적 상징이 있는데요. 까마귀가 있고요. 비둘기가 있고 숫자 4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숫자 4가 불길한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이 바로 관습적 상징이 가진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것. 말이 어렵죠? 괜찮습니다.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개인적 상징은 한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자, 유치원의 깃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깃발이 가진 보조관념이 담고 있는 원관념,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정답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상상하는 상징들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는 삶에서 상징을 배워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삶에서 상징을 배워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겨울왕국을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근데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이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이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난 들리는데? 이상한 소리 안 들리세요? 자, 들리죠? 들리죠? 나만 들리는 거 아니죠? 자, 나만 들리는 거 아니죠? 보세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겨울왕국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안합니다. 이 알 수 없는 소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자,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나왔을 때. 왜 그럴까요? 선생님을 던져가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엘사를 부르는 목소리예요. 여러분, 선생님 설명 들으세요. 얼마 전에 겨울왕국 2편이 개봉이 됐는데, 자, 겨울왕국 1편에서 여러 위기를 겪고서 엘사는 어때요? 가족들과 일상적인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지금 자체로 행복해. 지금 자체로 행복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에 이끌립니다.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요. 그쵸?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어떤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부름, 사명감, 소명의식, 호기심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충분히 행복하지만 지금 일상보다 더 높은, 더 나아간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엘사는 모험을 떠나죠.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징, 안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개. 안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스포 아닙니다. 스포 아니고요. 자, 스포라고 할 수 없고 안 본 친구들도 영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안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개가 상징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렇죠. 깜깜한 악보, 두려움. 맞습니다. 굉장히 훌륭한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개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죠. 거기에 무언가 있을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개가 걷히고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면서 무엇이 해소됩니까? 두려움이 해소가 돼요. 네.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가 장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안개는 벽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벽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두 공간을 단절하고 분리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갈등도 상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이런 상징 의미들이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가세요.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정령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령들이 상징하는 것. 어떤 정령들이 있죠? 물의 정령이 있고, 불의 정령이 있고, 바람의 정령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뭘까요? 그렇습니다. 제5원소, 4원소 얘기를 하죠? 바로 자연입니다. 물, 불, 바람, 땅. 그렇죠. 자연입니다. 이 정령들이 상징하는 것은 자연이고요. 정령들이 뭔가 화가 난 것 같죠? 세상을 얼어붙게 하고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불나게 하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댐. 여러분 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써보세요. 댐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 댐은 어때요? 자, 여러분 물은 자연적 속성을 가져요. 어떤 속성?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속성을 갖죠. 댐은 어때요?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 즉 그러니까 자연적인 속성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댐이 상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인간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연을 거스르는 무언가.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파도가 상징하는 것,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엘사의 비밀을 찾기 위해 숨겨진 장소, 세상의 끝으로 가죠. 이 세상의 끝의 상징의 의미, 여러분 시 땅끝에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건 나중에 차치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 끝으로 가기 위한, 극한의 공간으로 가기 위한 이 파도, 말이 상징하는 의미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고난, 싸움, 분노, 공포, 절망. 맞습니다. 훌륭하네요. 앞니를 막는 두려움. 자, 보세요. 어떤 이 파도와 말은 우리가 왜 가죠? 이 파도를 왜 만나죠? 심심해서 가는 건 아닐 거예요. 비밀을 풀기 위해, 나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갑니다. 그렇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름에 따라 갑니다. 거기서 겪는 어려움, 좌절, 괴로움, 고통, 그 모든 것을 말해요. 또 여러분 중요한 건 엘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서 마지막에, 자 여러분 잠깐 이 영화 안 본 사람들 귀 막으세요. 5초 동안 마지막에 이 말을 길들여서 자기의 걸로 만듭니다. 자, 그랬을 때 어때요?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은 어때요? 자기의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덧붙여서 선생님의 어떤 생각을 하나 덧붙일게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고 봤어요. 마음의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들고 여러 번 부딪혀도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문제는 엘사처럼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친구도 선생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좌절과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상징은 생각보다 가깝다. 방탄소년단의 비유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추가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할게요. 첫 번째 불타오르네. 불.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수저가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수저가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요새 금수저니 막 은수저니 막 동수저니 얘기하죠? 그쵸? 사회가 만든 이상한 계급이에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나한테 수저라고 그러냐?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네 멋대로 살아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네 마음대로 막 살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규정해 놓은 그런 의미에 따라서 살지 말고 소중한 네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너의 젊음과 정열을 불태울라라.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불이라고 하는 거 상징하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네, 어떤 정열과 같은 상징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날개의 의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추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날개를 꼭 달길 바랍니다. 자, 상징 복습할게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다. 이랬을 때 보조관념만 나타낸다고 했고요. 자, 이렇게 보조관념 나타내고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관계가 1대 다의 형식을 띈다. 상징은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제시되고요.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가 1대 다의 대응을 이루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복습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원형적 상징은 보편성을 많이 가지고 개인적 상징은 개인적인 특수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밑에 형성평가 주소가 있습니다. 형성평가 주소가 있고요. QR코드로도 접속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꼭 복습하시고요. 답글 해주시면 선생님 약속 계속 지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소설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소설가입니다. 저의 작품을 국어 교과서에 실지 말아달라 얘기했어요.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자기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이지 정해진 하나의 답을 찾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처럼 작가가 숨겨놓은 주제를 찾는 보물 찾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상상한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토론하고 생각 나누는 과정을 하면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긴다면 여러분께 엄청난 성장이 되고 여러분께 엄청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주관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관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그 주관성 사이를 파고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줄 만한 그런 간주관성이 있어요. 오늘 멋지게 비유 숙제를 해줘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선물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은 간주관성을 획득한 아주 멋진 친구들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능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 답이 없어서 재미없어요. 딱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다른 차이를 좁혀나가는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수능에서도 역시 역설적이게도 5개의 답 중에 선택 중에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수능에서도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서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확신하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보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 인터넷에서 나쁜 어른들의 모습 부디 배우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순수한 모습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자라주세요. 고맙습니다.